안녕하세요.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진행을 맡은 윤자빈. 저는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새로운 얼굴이 함께 했습니다. 소연님,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김소연입니다. 오늘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도 서울경제TV에서 첫 방송이라 많이 설레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소연님이 또 리포트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리포트 들어가기 전에 이 소연님이랑 앞에서 요즘 너무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더운 얘기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사라지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왜 출근할 때 지하철 에어컨 너무 막 세게 틀어 가지고 너무 추워서 '아 목도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가요? 저도 음. 그렇습니다. 저 오늘 반팔 입고 나왔다가 회사 들어오자마자 너무 추운 거예요. 어깨가 굉장히 시립니다. 어 그러니까요. 요즘 날씨가 밖은 너무 덥고 또 안은 너무 춥고 시장도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진 밖에선 예 너무 막 다 좋다, 좋다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또 꽁꽁 얼어 있죠. 진짜 그 말이 너무 공감이 음. 됩니다. 뉴스는 자꾸 낙관적인데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은 뉴스보다 계좌를 먼저 챙겨보게 되는데요. 좋은 뉴스 나와도 이미 오른 다음이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거나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장의 냉정함 아닐까요? 진짜 공감이 너무 됩니다. 그래서 저 요즘은 그냥 기분만 안 나쁘면 다행이다. 이런 마인드로 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현명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슬슬 리포트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볼게요. 자비님 먼저 전해주시죠. 네, 요즘 시장의 분위기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은 특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반도체 관세의 한계, 그리고 AI가 주도하는 성장세,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부터 보시죠. 50.1%. 겉보기에는 기준선을 간신히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장 기대치였던 51.5%엔 못 미쳤고 예상치 하단도 밑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 활동, 신규 주문, 고용 모두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이 확실히 식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건 단지 지표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의 흐름, 특히 소비 쪽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죠. 그런데 이 지불 가격 지수는 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불 가격 지수가 69.9%,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비용은 확실히 오르고 있고 또 기업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투입 비용이 올랐고 그걸 고객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 이건 공급 측 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원가 상승형 인플레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비용 인플레가 수요 기반 인플레처럼 강하게 이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격도 못 버팁니다. 그럼 PMI 지수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음, 하던데. 네, 맞습니다. PMI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55.7% 전월보다 큰 폭으로 오른 수치고 올해 최고치입니다. 기술 산업, 특히 AI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가 상승 덕분에 금융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금융 서비스업 쪽도 살아났습니다. 결국 전체 서비스업 지표는 혼조세지만 그걸 AI 중심 기술 수요가 떠받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이게 미국 경기 확장을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AI가 일종의 경기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음. 말씀이실까요? 네, 딱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를 보면요. 전통 소비나 고용보다도 기술 수요, 특히 AI 산업 중심의 기술 수요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I 관련 산업이 사실상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시 관세 음.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관세 강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리포트를 보시면 기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를 의식한 재고 확보는 끝났다. 즉, 선행 소비는 끝났고 지금은 오히려 수요가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추가 관세를 물어붙인다면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도 기술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분야라 정책적으로 무리수를 두기는 어렵죠. 지금처럼 고용과 소비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럼 고용 관련해서는 ISM과 PMI가 조금 엇갈렸죠?
네, 맞습니다. ISM에서는 고용지수가 기준선 50%를 자주 밑돌았고 PMI는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PMI 보고서에서도 고용은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이었습니다. 즉, 기업들이 장기 인력을 뽑는 걸 꺼리고 있다는 뜻이죠. 고용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물가만 올랐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요즘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표면적 물가 상승보다 고용이 흔들릴 때 소비가 무너진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 6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격 상승 압력은 있는데 소비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차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연료만 계속 넣는 셈이죠.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리 인상보다 완화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기업들이 지금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그게 지속될 수 있을지 시장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AI 중심 산업이 그 부담을 흡수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진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연준도 금리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변수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시장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건 AI로 인한 일시적 성장세가 언제까지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까입니다. 고용 약세, 수요 둔화, 관세 정책의 한계까지 이 모든 게 한쪽에서 무게를 좀 누르고 있는데 AI라는 한 축이 그것들을 임시로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는 낮아지고 관세는 조심스럽고 AI는 확장된다. 이게 삼각구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비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물가, 그리고 기술 산업의 역할까지 들어봤는데요.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리포트에서 주목할 기업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 채굴 장비 쪽 글로벌 대표주죠. 바로 캐터필러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관세가 꽤 큰 변수였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캐터필러는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8%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연 관세죠. 특히 수입 원자재와 부품 비용이 크게 늘면서 건설 장비, 채굴 장비, 부문 모두 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컨센서스 대비로 보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출은 블룸버그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6% 상회, 영업이익은 3.6%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었으면 꽤 괜찮은 실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관세 영향이 계속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밝히기로는요, 연간 영업이익률도 관세 영향을 제외해야 상단에 근접할 거라고 했고, 또 3분기 실적도 비슷합니다. 관세를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할 수 있지만 반영하면 작년보다 낮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업황 자체는 바닥을 찍고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건 어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먼저 리테일 판매를 보면요. 건설 장비 부문 리테일 판매가 두 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 반등이 조금 눈에 띄고요. 게다가 채굴 장비랑 에너지, 운송 부문 포함한 전체 기계류 리테일 판매도 두 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증가세고요. 전분기, 전년 동기, 그리고 2024년 말 대비 정부 증가했습니다. 즉 관세 이슈만 없다면 기초 체력 자체는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캐터필러가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캐터필러는 미국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또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조달하는 구조라 관세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요. 일부 국가는 아직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 인상이나 직접 대응에 나서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 관세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만 된다면 캐터필러도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격 조정 그리고 원가 구조 재조정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관세 때문에 실적이 좀 짓눌리는 흐름은 꽤 빨리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주가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다행히도 주가는 최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가 433달러 선이고요. 52주 최고가도 거의 근접한 441달러 수준이죠.
그러니까 시장은요, 실적보다는 업황 개선 쪽에 더 베팅하고 있는 셈이에요. 즉, 관세라는 리스크는 인정하되 그걸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캐터필러는 관세 때문에 당장 실적은 좀 불리하지만 업황 회복 조짐은 분명하고 그리고 기업 대응 여지는 남아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향방 그리고 캐터필러의 대응 전략이 명확해지는 시점이 주가와 실적 모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 지금 캐터필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실적보다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관세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걸 확인하려면요 다음 분기 컨퍼런스 콜이나 주주 서한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가격 인상, 조달 다변화 또는 로컬 생산 확대 같은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주가 흐름이 확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는 단기 리스크지만 대응은 장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직 준비 구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준비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계속 신중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관세 이슈는 단순한 단기 리스크라기보다 향후 캐터필러의 경영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급망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생산 라인을 미국 내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러한 전략적 판단이 실제 경영진 입에서 언제 어떤 톤으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액션이 감지된다면 지금 가격 수준은 기회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관세 때문에 이리저리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맞습니다. 소연님도 오늘 다양한 기업에 대한 리포트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첫 번째 나이키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의 이동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나이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네, 나이키가 한동안 부진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뀐 걸까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스포츠웨어 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중국 내 봉쇄 여파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021년 말부터는 구조적인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도 장기 조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에서 재고 정상화 그리고 비용 효율화 등 체질 개선 효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주요 지역에서 매출 흐름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실적 바닥 탈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적이 여전히 줄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보다 좀 괜찮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나이키 매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11억 달러였는데요. 시장에서는 107억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러닝 부문 매출이 한 자릿수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 하락을 방어해준 그런 측면이 컸었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다음 분기부터 실적 흐름이 더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수익성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모두 2025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데요. 실제로 공급망 효율화, 재고 정리 등의 노력이 비용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말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CEO 교체도 나이키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하던데요. 네, 2024년 하반기 엘리엇 딜이 나이키의 새 CEO로 부임했는데요. 이 인물은 나이키 내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인사로 브랜드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품질과 운동 선수들의 피드백이 브랜드 경쟁력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강화해야 실제로 판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재고를 효율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회복시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 나이키에 좀 관심을 둘 타이밍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실적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절대 주가 부담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글로벌 대표 소비주라는 점에서 나이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저희 실적 분석 리포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연님 또 어떤 리포트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중국 대표 음원 플랫폼 텐센트 뮤직입니다. 이번에도 한국투자증권의 이승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5월 SM 지분 인수에요. 6월 중국 팟캐스트 기업 히말라야 인수 발표와 그리고 QQ 뮤직 플랫폼 내 디어유 더블 서비스 통합까지 완료하면서 굵직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슈퍼팬 전용 상품인 슈퍼 VIP 멤버십 중심의 고부가 가치 영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런 변화들이 실적에도 좀 바로 반영이 됐을까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연간 유료 구독자는 1.3억 명, 그중 슈퍼 VIP는 1,550만 명으로 82%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슈퍼 VIP 비중이 높아지면 구독자당 평균 수익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좀 감정적 소비 트렌드가 부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굿즈,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팬덤 중심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텐센트 뮤직의 기타 음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웨이브 뮤직 어워즈 또한 음악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텐센트 뮤직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9.7억 위안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음악 사업부의 성장이 이번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텐센트 뮤직은 단순 스트리밍을 넘어 슈퍼팬 서비스, 아티스트 레이블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음악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의 메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중국 내수 경쟁사인 네디즈 클라우드 뮤직과 비교해도 스트리밍 점유율, 음악 카탈로그 규모, 그리고 슈퍼팬 서비스 퀄리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점검해보자면요. 한국투자증권은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8.7달러 유지를 제시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유의 깊게 살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리포트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또 하나의 업계, 바로 부동산이죠. 소연님, 요즘 이 미국 주택 시장 좀 어떤가요? 요즘 미국 주택시장 아무래도 고금리와 관세 장기화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주택 건설사 중 하나인 닥터우트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92.3억 달러로 전년보다 7.4% 줄었지만 시장 컨센스였던 87.6억 달러를 상회했고 가이던스 범위인 84억에서 90억 달러도 넘었습니다. 주택 판매 수익은 8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건설사들 이 금리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다던데 실적 개선 요인이 뭐였나요? 네,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반영됐습니다. 3분기 준공 건수는 23,160건, 주택 총 이익률은 21.8%로 모두 가이던스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공사 주기가 약 2주 정도 단축되면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 점이 주요 요인이었고요. 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 개선과 직결됐습니다. 순이익은 1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3%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 30% 이상 늘며 컨센서스 크게 상회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네, 닥터우트는 양호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91억에서 96억 달러, 준공 건수는 23,500건에서 24,000건으로 경기 둔화 우려에도 안정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연간 기준으로도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기존 40억 달러에서 42억에서 44억 달러로 늘리면서 주주 환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참 매력적인데요. 올해는 배당금을 전년 대비 20% 인상시킬 계획도 공개했고요. 최근 10년간 배당금을 인상시켜온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주가 모멘텀은 좀 어떻게 전망될까요? 네, 세 가지 요인으로 향후 주가 모멘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비중 증가, 둘째는 건축 원가 절감, 그리고 재고 부담 완화로 인한 수익성 개선, 마지막으로는 모기지 금리 하락 기대감입니다. 특히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택 구매 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주요 동력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닥터우트는 관세와 고금리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도 공급 효율성과 비용 관리를 통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뒀고요. 안정적인 가이던스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투자 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모기지 금리 하락과 함께 주택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닥터우튼의 주가는 추가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소연님이 가져오신 리포트까지 닥터우튼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연님 가져오신 리포트 정말 많았잖아요. 한마디로 요약 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오늘 나이키, 텐센트 뮤직, 그리고 닥터우튼까지 세 기업의 분기 실적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수익성과 회복력을 입증한 턴어라운드 3인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요청드렸는데 한마디보다 좀 많이 긴 거 아닌가요? 그럼 저도 한마디보다 더 길게 요약하자면요. 오늘 저는 미국의 고용과 물가 그리고 관세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살펴봤고요. 캐터필러 사례를 통해 실제 기업들이 어떤 부담을 받고 있는지도 짚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 그리고 시장은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네, 자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실적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기업의 방향성과 의지를 읽는 눈도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리포트의 윤자빈. 김소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